Every day isn't shining like today. Beauty rising, I can say I have seen mountain highs and some valleys. Yeah, I've shouldered some baggage, felt the weight of some burdens, carried shame, cried in pain, took the lies and put them on me. 네, 안녕하세요. 저 잘 보이시나요? 네. 일렬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렇게 귀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나의 이야기, 또 나의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네 분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과 축복의 박수도 계속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릴 건데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분부터 순서대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생 선천성 수포성 표피광리증 열성 이영양형이라고 하는 매우 긴 이름의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이자 한국 수포성 표피광리증 환우회 대외협력팀장 맡고 있는 권영배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르시우스 크론병으로 출생 직후 1차로 장루 수술을 하고 13개월 무렵 대장 전체와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로 인해서 단장 증후군이 된 11살 아들을 둔 엄마 이다래입니다. 저희 아이는 장 절제 수술 이후에 만성적인 설사, 혈변, 장마비증으로 인해서 극심한 영양실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병원에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가 5살에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을 추가로 진단받아서 현재 산전특례 혜택을 받은 후천성 단장 증후군 환자이고요. 현재 홈티페인이라고 부르는 정맥 영양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가량 주사를 맞고요. 그리고 4시간에서 6시간가량 주사를 맞지 않는 프리타임 동안 학교를 가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 척추증 환우의 엄마 양은경입니다. 희귀질환 복지법 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19년 동안 카테터를 이용해서 배뇨 배출을 하고 있고 하지마비 증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아이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다른 가족들도 많아서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엔젤만 좋은 협회에서 이영양입니다. 저희 아이는 15년생, 지금 만 9살이고요. 보통 저희 엔젤만 증후군은 진단을 좀 늦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아이도 늦게 한 35개월, 36개월쯤 진단을 받아서 뇌전증이 시작되면서 엔젤만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로 인해 엔젤만 증후군이라는 진단 확진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뇌전증 약을 먹고 있고 매우 밝고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
예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나같이 생소하고 어려운 질환들인데요.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홈케어에 있어서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포성 표피병리증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사소한 자극에도 수포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정말로 사소한 내부의 자극에도 전신의 피부와 점막에 수포와 진물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이로 인한 상처와 흉터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희귀질환입니다. 반복적인 상처와 이로 인한 염증은 외부로 드러난 피부 외에도 구강과 식도, 안구, 내부 장기에 이르기까지 침범하지 않는 부위를 찾기 힘들고 그 통증 또한 3도 화상에 버금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우리나라는 약 250명 정도의 선천성 수포성 표피병리증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등록 환자는 78명에 불과합니다. 수포성 표피병리증은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증요법으로 물집과 상처, 궤양 등 병변 및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피부 드레싱과 가려움, 통증 등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식도 협착과 합지, 관절 구축 등의 장애를 벗어나기 위한 수술 및 재활 치료, 전신의 상처와 염증으로 인한 빈혈과 영양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특수 영양식 등 말 그대로 보호자의 전방위적인 케어가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홈케어에 대한 부분 함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포성 표피병리증은 치료제도 치료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더라도 상처 치료를 위해서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질환으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과가 아닌 소아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내분비내과, 안과, 치과 등을 수시로 내원합니다. 피부과를 가는 이유는 대부분 피부 드레싱이 필요한 드레싱 제재를 처방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제재들은 동네 병원은 물론이고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희귀질환이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자의 수가 적다 보니 진료를 보는 의사의 수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환을 가진 대부분의 희귀질환 가족들은 한두 곳의 병원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저희가 강남 세브란스 피부과에서 환우를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제 아이가 태어난 2003년에는 수포성 표피병리증을 알고 진단하고 이러이러한 드레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은 서울의 빅5를 비롯해서 몇몇 대학병원에서 진단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벗겨져 태어난 아이를 처치할 수 있는 의사는 지금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22년 전 그 교수님의 제자이십니다. 보호자가 가정에서 드레싱을 한다고 하니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분 척추증 관련한 선생님의 말씀에서도 도뇨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드레싱을 배우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오히려 지금 유일하게 처치가 가능한 해당 병원의 교수님이 20여 년 전 전공이었을 때 저희 보호자들에게 드레싱 방법을 묻고 배우셨습니다. 저희 환우의 막내는 2023년생입니다. 용산구의 순천향대병원에서 다리가 벗겨진 채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이 되었고 해당 병원에서 진단은 내려졌으나 도저히 케어가 안 되어 강남 세브란스로 다시 전원되었습니다. 해당 피부과에서 기본적인 처치를 받고 퇴원해서 현재는 보호자가 홈케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손발이 덜덜 떨립니다.
그 상태에서 산후조리도 못한 산모와 초보 아빠는 그 아이의 드레싱을 해야 합니다. 아빠는 돈을 벌러 나가고 엄마는 손대면 상처가 생기는 아이를 안을 수도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아이와 온전히 하루를 함께 보냅니다. 아이가 잠든 밤에도 엄마는 온전히 잠들 수 없습니다. 자다가 그리고 상처가 덧나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야 합니다. 정말 미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가장 가까운 조부모의 도움도 받기 어렵습니다. 시부모님은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만 안 하시면 다행이고요. 친정 부모님은 산모와 함께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않으셔도 다행입니다. 오히려 23년생 아이의 엄마는 요즘도 잘 모르겠고 힘들고 지칠 때면 저희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참 동안 웃다 울다 전화를 끊습니다. 밤에 걸려오는 그 전화를 옆에서 들으면 그 두 사람이 정말 모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03년과 2023년이라는 20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희귀 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게 됩니다. 당장의 드레싱 비용이 얼마고 간병비, 재활 치료비가 얼마가 들고 급여, 비급여가 왜 문제인지도 시급합니다만 매우 따뜻한 단어인 홈과 케어가 만나서 왜 이런 차디찬 현실을 표현하는 단어가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질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생 환우의 사진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손톱이 까맣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손톱은 아마 얼마 못 가서 다 빠질 겁니다. 저희 아이도 10손가락 중에 남아있는 손톱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손가락이 굽기 시작을 했죠. 발바닥 맨 우측 하단 사진 보시면 발바닥은 지금 상처가 계속 덧나서 지금 주름살이 박힌 상태고 저 상태로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워낙 심해서. 그러면 저 아이가 언제 서게 될지 걷게 될지 사실은 기약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아이는 2018년 8월생 환우입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손가락과 발가락이 단순히 굽은 상태가 아니라 다 붙어버렸습니다. 저 손가락과 발가락을 떼어내기 위해서 아마 이 환자의 경우에 지금 8년의 세월 동안 각각 2차례 이상의 수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유가 좋지 않아서 저렇게 다 붙어버렸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건 지금 제 딸아이의 사진인데요. 22살 먹은 아이의 사진입니다. 다행히 손가락이 굽진 않았지만 굽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굽어있는 손가락을 펴기 위해서 작년 2월에 성형외과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1년 동안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작년 2월에 시작된 의료대란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 수술이 굉장히 많은 스텝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냥 저걸 굽었다라고 해서 뭐 자르고 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수많은 인대와 혈관을 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수술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10여 명의 스텝이 붙어서 아마 저 수술을 두 손가락을 한다라고 하면 뭐 8시간이 걸릴지 12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약은 없고요. 예, 뭐 나머지 피부의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전히 건강한 피부라고 보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런 피부의 상태를 내일이면 나아질까라는 기약도 없이 저걸 그대로 놔두면 염증이 깊어지고 염증이 깊어지면 내부 장기로 침범해서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2~3시간 이상의 드레싱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 사소한 자극에도 상처가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간단하거나 단순하지가 않은 그런 우리 환자들의 삶을 좀 간략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장 증후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 증후군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먹어도 굶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장 증후군, 즉 장 부전증은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에 따라서 장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인 소실이 발생하여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으로는 영양 공급이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중심정맥을 통하여 TPN이라고 부르는 정맥 영양과 특수시기로 목숨을 유지하는 질병입니다. 여기서 선천성이라고 하면 태아가 유전적인 문제로 외과적인 수술 없이 뱃속에서부터 짧은 소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후천성이라고 하면 다른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잘라내고 남은 소장의 길이가 짧아서 흡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술 후 남아있는 장의 길이, 절제 부위, 폐맥판 및 대장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환자들의 예후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단장 증후군을 완치하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도 저희는 아직 없어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TPN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1년, 2년 또는 그 이상을 입원해서 장기적으로 TPN을 맞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정 강요를 통해서 홈 TPN 투약과 특수식이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단장 증후군이 되는 거의 대부분이 장 절제 수술인데요. 장 절제 수술 이후에는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설사를 하게 돼요. 소아의 경우는 한 1, 2년이 넘게, 많게는 하루에 20번에서 30번이 넘게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요. 저희 아이는 장 수술 후에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에 10번이 넘게 자면서도 대여섯 번 대변을 봐서 저는 기저귀를 밤마다 매일 갈고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서 3시간 이상 잠을 잔 적도 없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이의 엉덩이 발진이 좋아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TPN이라고 부르는 이 제제는 고함량의 영양수액이라서 보통 병원에서 말초 혈관으로 주사 라인을 잡아서 수액을 맞는 것과 다르게 심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중심정맥에 히크만이나 브로비악 등의 카테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관을 통해서 수액을 맞거나 또 증상에 따라 철분, 비타민, 셀레나제 등의 영양제를 추가로 맞아야 합니다.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면요, 필연적으로 중심정맥관 이 라인을 통해서 감염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요. 중심정맥관 라인 감염을 통한 폐혈증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라인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바로 혈액 검사와 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폐혈증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일에서 5일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실 발열이 발생한 48시간 이내에 선제적 항생제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폐혈증의 경우에는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으로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정맥관 소독과 드레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도 저희는 아주 조심해야 하고요. 여름에는 방수 필름을 붙인 드레싱 부위에 땀이 나서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려움증을 긁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수액을 오랜 기간 동안 맞기 때문에 수액줄이 꼬이지 않거나 또는 끊어지지 않게 매 순간 살피고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자의 간병 부담이 굉장히 높은 질환인데요. 보호자의 간병 부담이 높을수록 보호자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없다는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처음 홈 TPN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수액 폴대 그리고 120만 원 가량 하는 인퓨전 펌프를 2대 이상 개인이 직접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준비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은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홈 TPN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액 라인, 필터, 주사기, 중심정맥관 드레싱 물품들의 의료 소모품 역시 병원과 동일하게 저희가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매일매일 교체하는 이런 물품 역시 어떠한 지원 없이 현재 다 외부 의료기 상사에서 개인이 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보호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파지네요. 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조금은 이제 길고 이런 설명들을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모두 다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저 지금 홈케어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맞습니다. 잠깐 놓쳐가지고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일 아래쪽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수액을 매일매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수액 라인, 주사기, 뭐 멸균 장갑들 등의 물품이고요. 이것들이 매일매일 똑같이 소모되고요. 지금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지금 중심정맥관 브로비아 카테터를 삽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이 관을 통해서 수액을 막고요.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멸균 거즈로 그 나와 있는 라인을 똘똘 감싸서 그리고 그 위에 또 방수 필름을 저렇게 덧대서 목욕을 해야 하고요.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쓰는 저 의료 물품들이 사실은 저희가 박스로 항상 구매를 해서 엄청 많은데 쓸 만큼 저렇게 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수액을 영양제를 지금 인퓨전 펌프를 통해서 수액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중심정맥관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첫 장면이 이제 중심정맥관 드레싱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정리한 사진이에요. 저희는 목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겨울에는 한 번, 여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목욕을 시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까 집이 아니라 병원이네요. 네, 병원보다 어쩌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사실 또 이제 단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홈 TPN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TPN이라는 것 자체가 그 총정맥 영양법이라고 하는데 장기간에 걸친 TPN은 또 심부정맥의 혈전이나 폐쇄 그리고 감염, 부종 여러 가지의 또 후유증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보통 의료 행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들은 집 안에서 홈케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이분 척추증의 홈케어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돈요도 할 수 있고 휠체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하루에 5번, 6번, 많게는 10번 이상 돈요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취학 환우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은 기관에 방문해서 돈요를 해주거나 갑작스러운 요실금, 변실금으로 기저귀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케어가 가능한 기관을 찾아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처에 정말 24시간 대기했다가 연락이 오면 돈요를 해주고 기저귀를 교환해주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유치원 어린이집 처음에 대기를 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거부를 당하고 다행히 받아준다는 기간이 있어서 보냈지만 여전히 집에서도 요로 감염이 되지 않게 밤에도 2시간마다 돈요를 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활도 병행하면서 24시간 함께 아이를 케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될 때 아이가 건강한 두 손과 앉아있을 자세를 취할 정도의 허리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스스로 도뇨할 수 있게 되고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는 지체장애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심한 장애이지만 장애인 복지법 안에서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잘 적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척주 중 아이들은 대부분 배뇨와 배변 기능의 이상으로 요실금하고 변주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장애로 인해서 학교 체육 시간, 야외 활동, 수련회 등에서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줄넘기를 하면서 줄줄줄 새는 병과 소변으로 수행평가 과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비장애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열애를 시키거나 포기를 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시간 이상의 관장을 해야 하는 한우들은 수련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학교에서 요실금과 병실금으로 포기를 배우고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 케어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환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규칙적으로 소변과 대변을 비워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관장기, 기저귀 등의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도뇨를 유팔이 하는 환우들은 급여를 6개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부족한 카테터를 비급여로 주문을 해야 되거나 다른 환우들한테 잠깐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3번 정도 하는 환우들은 콘 관장기나 페라스틴 관장기를 사용하는데 이 페라스틴 관장기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30만 원이고 6개월마다 교체를 권고합니다. 관장 카테터의 경우 한 개당 10,000원이기 때문에 실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회용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물관장을 하다 보니까 관장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고 변기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 욕창도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가 되지 않아서 저희 환우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려요. 양은경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신체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느껴지고 또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다 같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담담하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젤만 증후군 환자들의 홈케어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엔젤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엔젤만 증후군은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입니다. 많은 경우 무발화로 구어로 인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최중도의 지적 장애를 동반합니다. 뇌파 이상 등의 원인으로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수면 장애는 성인기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시나 척추측만이 있는 아이들도 많고 운동장애 또는 균형감각 이상으로 보행이 불완전하며 이로 인해 외상이 있는 경우도 잦습니다. 연화장애로 씻고 빨거나 삼키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례가 잘 걸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터뜨리는 웃음이나 과잉된 행동, 주의 집중이 매우 짧고 구강추구 등 이 독특한 행동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면 폭력성과 돌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의 인지가 낮아 이런 행동이 나올 때 제지하는 게 매우 힘이 듭니다. 환우를 돌보는 부모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족 모두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장애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우리 환자들의 경우에 활동보조사 지원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환자의 케어를 위해서는 보호자 1인 이상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정의 경제 활동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이중고는 당연하게 이어져 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포성 표피방리증과 단장증후군 이분척추증 앞에서 말씀 들어보셨다시피 현재 의료법상으로 우리 보호자들이 집 안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슴 아픈 현실을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희귀질환복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그 실현의 날을 위해서 마련이 되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복지법 제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권영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자리를 나오게 되면 느끼게 되는 건데요. 혹시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다 같이 희귀질환 그 환자의 보호자로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저희도 지금 해당 질환, 이분척추증, 단장증후군 이런 질환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 질환들이 생기는 원인도 다르고, 그 진행 상황도 다르고, 예후도 다릅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지금 보호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떻고, 화장실에서의 배변 생활이 어떻고, 아까 지금 일부 척추증 즉 간에서 현피한 사진이 보여졌는데, 그 사진을 제가 유심히 보지 않았으면 저희 집 드레싱 장면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방법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질환으로 바라보니까 1300여 개의 질환이 다 달리 보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너무 많다 너네 어떻게 다 지원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희귀질환의 정책과 요구는 모두 2015년에 제정되어서 2016년부터 시행된 희귀질환 관리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 어디에도 희귀질환자의 정의, 희귀질환자의 권리, 희귀질환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희귀질환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복지법을 위시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 더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조차 해당하는 수용자와 수형자의 이름을 가진 시민의 정의와 권리, 차별 금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나열한 법률과 유사한 정도의 희귀질환자 복지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 듣고 있는 이런 희귀질환자가 맞선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리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해결의 시발점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희귀질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누리집을 보면 지정 희귀질환의 숫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수포성 표피방울증을 포함한 총 1248개의 질환이 지정이 되었고, 같은 해 66개 질환을 신규로 지정해서 2025년 올해에는
1314개의 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귀 질환자의 숫자는 20년째 80만, 그 가족 200만이라고 하는 20년 전에도 추정이었고 이후에도 통계를 낸 적이 없어서 당시 추정을 그대로 받았을 수밖에 없는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건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존재하지만 투명인간처럼 지워진 희귀질환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귀질환자는 분명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내일도 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에 맞는 이름을 갖고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이들에게 국가가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영대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 희귀질환자들은 시민권이 없다라는 뜻으로 여겨지네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우리 이다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장증후군은 현재 선천성의 경우에만 산전특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선천성 단장증후군은 현재 국내에 2명에서 3명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단장증후군 환자들은 다 수술을 통한 후천성이고 사실 발생 원인만 다를 뿐이지 이 질환은 모든 증상, 경과, 치료 합병증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 산전특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에 불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아이는 크론병으로 추가로 이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산전특례 대상이 될 수 있었고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데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홈TPN은 국내 빅5의 병원에 3차 병원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이제 간호 선생님의 파견과 부부 교육의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시범 사업의 기준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홈TPN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5살까지 홈TPN 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요. 입퇴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응급 상황을 계속 보내고 살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홈TPN을 하고 있는 소아, 장, 부전 환자들의 여러 명은 지방에 있는 집을 떠나와서 엄마가 신생아와 함께 병원 옆 동네에서 원룸을 잡아서 아기와 함께 살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체계화된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병원마다 별도의 시스템도 다 다르고요. 환자들이 사용하는 약과 용품, 지원, 처방도 다 다르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수액을 맞고 보호자가 이를 연결하는 자체가 모두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사실 가정 내에서 드레싱을 하고 수액을 연결하고 배액을 하고 동요를 하는 이 모든 것은 저희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생명과 사실은 의료기관의 로직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을 불법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장증후군, 가성장폐, MMISH 같은 모든 장 부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들은요. 증상과 치료 합병증이 다 동일한데요. 현재는 연구 장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만성 장 부전 환자들은 장애 등록 기준 자체가 없어서 기존에 이제 장애인 복지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국가 기존 복지 서비스를 하나도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만성 심부전증을 진단받은 환자는요,
지금 현재 식사나 약물 치료만으로 어려워서 생명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혈액투석을 3개월 이상 지속하거나 콩팥 이식한 환자들을 위해서 심장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를 단순히 콩팥에서 장으로 대체해도 너무나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가 이루어지거든요. 식사나 약물 치료만으로 생명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TPN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만성 장부전 환자들의 자위등록 기준도 너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 희귀질환 환자들은 현재 장애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단순히 뭔가 이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장증후군의 경우에는 동일한 질환이고 동일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로 나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불합리한 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분척추증 양현경 보호자님. 네, 저희 아이는 회계 질환도 갖고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 장애이지만 집에서 방치되지 않고 수영도 하고 노르딕 스키도 타면서 또 대학이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 복지법으로 좀 보호를 받아서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희귀질환을 갖고 있는 환우들은 평생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야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나 의료비 지원 그리고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계속 집 안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카테터가 하루에 5개에서 6개 아니면 8개 이상 필요한 한우까지 다양한데 환자 요구에 맞지 않게 동료 간의 급여는 6개라는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1회 대변을 보는데도 13,000원의 비용과 1시간 이상 대변을 배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적으로는 경제적 걱정 없이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하고 희귀질환 환우들 또한 자유롭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질환자들에게는 정말 일상이고 기본적인 생활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사실 정말 우리 사회가 빨리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엔젤만 증후군 보호자님. 제가 질문지를 놓쳐서. 네, 질문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홈케어에 대해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네. 질환 설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홈케어의 어려움을 네, 제가 홈케어의 어려움과 우리 네. 복지법 제정에 필요한 네, 목소리를 같이 함께 말씀 주세요. 저희 홈케어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최중증 지적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주 양육자는 아이와 24시간 함께 하면서 식사, 배변, 목욕 등 일상생활과 이동 등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3살, 4살 때는 낮은 인지로 대소변을 만지거나 그걸 이제 놀이로 알고 먹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사를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안 돼서 잠깐 집안일을 하는 사이에 아이가 복층에서 한 3m 되는 곳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CT를 찍고 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도 아이가 이제 가만히 있질 않아서 매우 병원에서도 힘들었던 일이 있었고 매우 활동적인 아이라 외부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차하는 사이에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뭐 지금은 엘리베이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에 아이를 놓쳐가지고 10분, 20분 계속 아이와 2층, 아래층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는 경우도 되게 많고, 마트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트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물거나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 어릴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되게 쉽게 잘 받아주시는데, 아이가 이제 어린 얼굴이 아닌 이제 초등학교 성장된 얼굴 모습을 보시고 되게 인상을 많이 찌푸리시거나 되려 이제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되려 화를 내세요. 이 사과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오히려 사과 대신에 그 자리에서 일부러 아이한테 혼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아무 그 화 없이 그냥 지나가시거나 사과를 받아주시는 경우도 더 많고, 사과를 했을 때 그러니까 더 잘 보세요. 왜 이런 데 나오셨냐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하나하나 다 경험이고 체험이라 그런 것들의 걱정 때문에 집에 계속 데리고 있는 거는 저희 발달 장애인으로서 매우 그런 부분들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면 그 뒤로 잠을 자지 않아요. 어떤 한우 같은 경우는 새벽 12시에 일어나면 영화 3편을 보고 아침에 학교를 간다고 해요. 저희 아이도 기본 3시, 4시 그때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잠을 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쯤에 잠을 잔다거나, 이런 수면 장애로 인해 주 양육자 또한 수면 부족으로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뇌전증으로 다른 뭐 레녹스나 이런 증후군들과 다르게 경기 발작을 순간 하거든요. 잠깐 사이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앞으로 꼬꾸라져서 앞니가 다치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까봐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계속 자기만 보라는 사랑을 달라고 되게 자기만 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일을 잠깐 하는 사이에 머리를 계속 뜯어서 먹거나 발톱을 이제 뽑거나,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 발톱은 엄지 발톱 외에 다른 발톱은 거의 없어요. 계속 발톱을 뜯거든요. 근데 아픈데 그 인지로 내가 이걸 뜯으면 아파서 하지 말아야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안 드나 봐요. 그래서 심심하면 뭐든 계속 집에 사고를 치고 집안 자체를 계속 뭔가를 바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든 부분들이 집에서 부모들이 양육할 때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이어서 희귀질환 복지법 관련해서 저희 엔젤만 중군들은 희귀질환법 특성 방영의 희귀질환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 경우 뇌파 이상으로 인해 항경영제를 성인까지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뇌와 관련된 이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질환임에도 장애 판정 시 고려되지 않아 뇌병변 장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및 이동과 관련된 보조도구, 기저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가계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장애 판정 시 각 희귀질환별에 반영되어야 하는 특성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더 이상 장애 판정 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케어가 필수적인 우리 환자들한테 여러분 보호자들이 부재한 상황이 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만약에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 환우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또 특별히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영란 보호사님부터 반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엔젤만 증후군 환우들은 비장애인과 평균 수명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부모 사후 시 형제자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 양육자와 사후 24시간 돌봄 체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경도의 발달장애인들은 그룹홈, 지원주거 등의 거주 형태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최중도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아이들이 적절하게 최선의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질문인데요. 지금 휴게난 지원자들은 각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족들이 함께 견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독립적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는 환우들을 보면 근무 환경이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터에서 동료나 아니면 실금을 관리하기 꽤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건강이 악화되고 사회에 더 의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직장에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에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상황은 정말 경제적 걱정 없이 편하게 대소변을 보고 다양한 환자 요구에 맞춰서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일 겁니다.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그 특수교육, 취업, 그리고 성장을 해서 임신, 출산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인식의 변화로 희귀질환법이 꼭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단장증후군 환우의 대표로 나왔는데 사실 저희 아이는 단장증후군만 가진 아이가 아니고 바라이서 윈터 신드롬이라고 해서 엔젤만 증후군처럼 뇌, 척추, 발달,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극희귀 유전 질환을 2019년도에 최종 진단받았어요. 사실 한 가지 희귀 질환도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질병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와야 했을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특별한 아이인가? 저는 진단받고 나서 앞이 너무 깜깜했어요. 그 2019년도에 처음 진단받을 당시에는 국내 사례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자료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딱 질병명 명문으로 된 한 줄만 주셨거든요. 저는 그 질병명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구글로 이제 해외 자료를 검색하는데 읽어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으로 든 생각이 어렸을 때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 그럴 때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미래도 없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마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저희 아이가 응급으로 위전자 출혈이 생겨서 쿨럭쿨럭 토요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못지 않아서 밤에 피토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달려가면서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살아줘. 이번 한 번만. 이 고비만 꼭 넘겨줘.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 제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사실 저는 지나온 10년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없는 미래도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현재 집에서 정맥 영양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일상을 누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나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여성은 아닙니다만 여성이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이유가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려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 기억을 지워버린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은 스스로 지워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가 지난 22년간 살아온 제 가족과 함께 살아온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매우 담담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기억을 지워버려서인지 아니면 무뎌져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가족이 살아온 그 세월을 그대로 밟고 있는 밟을 것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23년생 환우의 모습과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없는 아이의 미래, 그게 그려지지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이를 가진 부모의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아실 텐데요. 희귀 질환자의 부모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의 부재시, 아이들의 미래는 사회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호자의 부재라고 하는 건 지금 그나마 저희가 하나 붙잡고 있는 홈케어가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것마저 없는 곳에서 환우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살아온 그 22년의 세월을 그냥 돌아보면 앞으로 22년이 아니라 44년도 그냥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제 배우자도 늙고 병들고 경제력도 쇠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혼자 남는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더 상상할 수 없는 건 저는 제 배우자가 아픈 채로 경제력도 없는 채로 살아있는 게 더 지옥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건강한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데일밴드를 붙일 수 있을 때 무릎에 있는 상처나 가슴에 있는 상처에는 데일밴드 붙일 수 있겠죠. 저희가 등에 있는 상처나 엉덩이에 있는 상처에 드레싱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굽어 있고 손가락이 붙어 있고
이런 사람이 뭐 자기 스스로 드레싱을 한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희귀 질환자에게 지금 정책과 제도가 아닌 새로운 정책과 비전이 필요한 이유이고요. 오늘 우리가 희귀 질환 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실 분들께 이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영란 보호자님부터 쭉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엔젤만 중후군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독립적인 성인기를 준비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현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 사후에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를 돌볼 때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도록 자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발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와 생활에 녹록지 않은데 부모님들은 사후 아이를 돌볼 사람들까지 염두하며 생활합니다. 하지만 희귀 질환이다 보니 지원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엔젤만 증후군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시작으로 사회적 지원 체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법처럼 희귀 질환이 완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평생 친구처럼 가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정말 소소하게 원하는 거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대소변 장애가 있지만 환우들이 마음 편하게 물도 잘 마시고 돈 걱정 없이 대소변도 잘 배출하고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더라도 잘 잘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복지라는 뜻을 찾아봤어요. 행복한 삶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희귀질환 복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희귀난치 환우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 증후군을 포함해서 이제 만성 장부전증이라고 불리는 환우들은요, 사실 신장 전까지만 해도 기저의 수명 자체를 추정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의료의 발달로 집과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신생아 때 단장 증후군 진단받은 환아 중에서 2명이 올해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절망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사회,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얘기들을 다시 한번 공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도생, 무한 경쟁, 이러한 삶의 방식이 공정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뉴노멀이 된 것 같은 세상을 저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세상은 그러한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최소한 죽지는 않는 세상, 치열한 경쟁을 마친 후에 승자에게는 존경을, 패자에게는 존중을 보여주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와 제 가족이 그랬듯, 또 오늘 함께 자리한 희귀질환 가족이 그랬듯, 희귀질환은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약자이자 소수자인 희귀질환자의 삶이 안전한 사회라면 분명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로 대한민국이 한 발짝 다가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희귀질환 복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구경선 작가님의 영상에서처럼 아픈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오늘의 아픈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네,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환우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만 있다면 희귀질환 복지법 실현의 날이 머지 않아 오리라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분의 패널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을 주제로 한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선우 의원님, 박주민, 김남희, 김윤, 서미화, 서영선, 전진숙 의원님과 함께해 주신 김미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희귀난성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힘써주신 세브란스 병원 이용승 교수님과 한국갤럽의 임성수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케어하면서 힘든 시간을 쪼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그리고 우리 환우와 가족들을 대표해 담담히 이야기를 전해주신 권영배님, 이다래님, 그리고 양은경님과 이영란님, 여러분 뜨거운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 한 걸음이 그냥 잊혀져 버릴 한 발자국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귀질환은 희소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희망이라는 씨앗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 가진 힘입니다. 이상으로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it at the altar, God. Oh, oh, oh. I give you everything I've got. Oh, I surrender all. And leave it at the altar, God. Oh, oh.